예, 회사국제상사센터 그 첫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헌법행정제약의료팀장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회사국제상사센터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그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2028년 3월 1일에 인천과 부산의 회사 사건하고 국제 상사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회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원 앞두고 있는 회사국제상사법원과 관련해서 저희 로펌의 전문성을 더욱더 제고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회사 사건 그리고 국제 상사 사건과 관련돼서 인바운드 그리고 아웃바운드 관련된 자문 업무와 분쟁 해결 업무와 관련된 역량을 더욱더 배양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발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로 아웃바운드와 관련돼서 문제될 수 있는 그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쉐브론 원칙이라는 것을 파기했는데요. 이게 각 규제 분야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이오, 제약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쉐브론 원칙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파기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쉐브론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1984년에 그 유명한 정유회사입니다. 쉐브론하고 미국 천연자원협회 간의 분쟁에서 채택한 원칙이고 이 원칙에 따라서 미국 연방지방법원하고 항소법원은 40여 년간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요 쉐브론하고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 간의 그 케이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 법률 중에 청정대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청정대기법에서는 공장 사업자가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고정 오염원을 신설할 때 연방환경보호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정대기법에서 고정 오염원에 관해서 명시적인 정의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즈음에.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이고 좀 친기업 성향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의 어떤 정책 기조에 따라서 미국 연방환경보호청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 오염원의 정의를 설비 단위가 아니고 공장 단위로 완화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총 오염 배출량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허가를 안 받아도 새로운 오염 설비 도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입법을 제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인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가 이 행정입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이 환경보호단체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만약 이대로 이제 판결이 끝나버리면 정유회사한테 너무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유회사인 쉐브론이 이 소송에 참가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연방법률의 의미가 모호하다면 연방행정기관의 해석이 불합리하거나 다른 법률상의 의무, 가령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연방행정기관의 해석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정대기법상 고정오염원의 정의나 설명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 고정오염원에 대해서 정의를 연방환경보호청에서는 완화해서 해석했고, 그리고 미국 법원은 이걸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쉐브론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이제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쉐브론 원칙은 미국 법원에 확립된 원칙으로 정립돼서 금융, 환경, 의약품, 농축산업 등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행하는 규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정립돼서
미국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활용되던 이 사법 심사 기준이 작년에 파기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파기되었던 사건인 로퍼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 법률 중에 어업을 관리하는 그 매그너슨 스티븐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연방 법률에서는 상업용 어선의 그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 연방 요원을 데이터 수집과 남획 방지 목적으로 동승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 법률에서는 이 동승하도록 한 연방 요원에 대해서 동승을 하라고 하면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거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서 이 연방 법률에 대해서 미국 국립해양수산청은 선주가 부담해라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청어잡이를 하고 있던 소규모 가족회사였던 로퍼가 이 규정에 따라서 연 매출액의 20% 정도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루 한 $700 정도 되는데 뭔가 좀 부당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연방지방법원하고 항소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쉐브론 원칙 때문에 연방행정기관이었던 국립해양수산청의 해석이 맞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로퍼가 졌습니다. 근데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로퍼가 연방대법원에서는 쉐브론 원칙을 깨버리고 이제는 연방행정기관이 법률상의 권한 내에서 행정입법이나 행정처분을 했는지를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사해야 된다고 판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퍼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쉐브론 원칙이 파기됨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개관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쉐브론 원칙은 미국의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연방 행정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파기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연방 행정기관의 규제를 받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아주 고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바이오 제약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FDA의 규제, 그 다음에 미국 공공보험급여제도,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제도, 국가계약에서 어떤 파급효를 미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DA 규제에 어떻게 파급효가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FDA 규제는 이 상위 규제로부터 하위 규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쉐브론 원칙이 파기됨에 따라서 바이오와 제약 산업에 아주 광범위하고 깊숙한 파급효를 미치게 됩니다. 특히 규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FDA의 심사 및 승인 일정이나 그 다음에 FDA의 그 상대적인 규제 안정성 덕분에 의료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생명과학 산업계가 혁신적인 개발 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쉐브론 원칙이 파기가 되니까 규제가 어떻게 깨질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사법부가 깨뜨려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규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와 개발 유인이 없어지고 의료제품 개발, 심사, 승인 비용과 일정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파급효 개괄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FDA 규제와 관련돼서 쉐브론 원칙이 파기된 이후에도 연방행정기관의 사실인정은 존중받습니다. 법률 해석이 이제는 존중을 안 받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정은 존중받습니다. 그러니까 FDA의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법률 해석보다는 FDA가 앞으로는 사실인정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쉐브론 원칙 파기에 따른 파급효를 피해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실관계하고 법적 문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연방법원 소송에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FDA는 뭐 이렇게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인체 세포 조직 이용 의료제품 같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 과학 이슈 관련 영역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지침을 활용해서 주로 행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침은 법적 구속력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약업체나 바이오업체가 이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쉐보론 원칙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업체나 바이오업체가 이거를 다퉈서 앞으로 이걸 안 따르려고 하는 좀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연방법률의 의미가 모호할 때 쉐보론 원칙이 파기되고 쉐보론 원칙이 적용되고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도 앞으로는 연방법률을 제정할 때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즉 바이오 제약 산업의 규제를 하는 법률 내용을 상세하고 의도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연방기관에 그 권한을 위임할 때도 더 구체화해서 이 규제가 막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FDA 규제와 관련된 파급효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FDA의 규제, 이 구체적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이 쉐보론 원칙 파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뭐 여기 그 우리 전 제약 팀장님도 계시고 또 제약 전문가이신 우리 양혜은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의약품은 화학의약품하고 생물의약품으로 대별됩니다. 그리고 FDA는 지금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의약품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치 와츠만 액트법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해치 왁스만 액트법은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그 다음에 제네릭 의약품 조기 출시 촉진 절차 규정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Orphan Drug Designation, 그러니까 희귀 의약품을 지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oucher Decision, 이건 뭐냐 하면은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 전염성 풍토병 등의 열대성 질환, 그 다음에 소아 희귀 질환, 그 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 의약품을 개발한 기업이 향후에 다른 의약품의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달라고 이렇게 FDA에 신청을 하면 FDA가 이 우선 심사 바우처를 발급해 줍니다. 이게 우선 심사권이 발급이 되면은 그 우선 심사권은 제3자한테 양도도 가능하고 이게 시가가 한 1,000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해관계가 큰 권한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FDA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Regulatory Exclusivity, 요거는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 그 약품에 대해서 FDA가 다른 유사한 제품의 승인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ccelerated Approval, 요거는 질병의 경과가 오래 걸리거나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이 오래 걸릴 경우에 최종적인 치료 효능 대신에 이거를 대변해주는 대리결과 변수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조기에 평가하고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Voucher Decision하고 Accelerated Approval은 차이가 있습니다. Voucher Decision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고 Accelerated Approval은 임상시험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FDA는 요 판촉과 광고 관련된 규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법률의 의미가 모호할 때 FDA가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지침이나 아니면 뭔가 행정 처분을 해버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약업체나 바이오업체가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존중이 되니까요. 사법부에 가면. 근데 쉐보론 원칙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을 다투고 그래서 번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예, 그 다음 또 FDA의 다른 규제 자금들 보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 FDA는 오렌지북이라는 걸 발간하는데요. 이거는 승인 의약품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허 그리고 관련 소송의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오렌지북에 특허로 등재가 되면 일반적으로 30개월 동안은 경쟁 의약품의 도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관계가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재가 될 수 있는 특허인지에 대한 FDA 해석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쉐보론 원칙이 있을 때는 이거 특허 등재 가능하다고 그 FDA에서 해석해버리면 더 이상 번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쉐보론 원칙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업계나 바이오 업계에서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실험실 개발 검사. 뭐 요것도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Laboratory Developed Test. 이게 LDT라고 합니다. 영어로 약칭해서. 그러니까 이제 검사실에서 자체 개발한 검사법을 의미하는데요. 특정 시약이나 기기를 사용해서 진단을 수행하는 체외 진단 검사의 한 형태입니다. 그 되게 유명했던 미국의 그 할리우드 배우였던 배우죠 지금도. 하여튼 안젤리나 졸리가 이 미리어드라고 하는 이 실험실 개발 전문업체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가슴 절제 수술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그 감염병을 초기 진단과 관련해서 수요가 폭증하는 바람에 이 체외 진단 시장이 아주 급성장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엔데믹 이후에도 노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만성질환, 뭐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폐질환이라든지 알츠하이머 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유병률이 증가하니까 앞으로도 이 체외 진단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DA가 요 실험실 개발 검사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 4월 29일에 모든 이 실험실 개발 검사 LDT에 대해서 자기들 이제 허가를 받아라 라고 규칙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LDT 관련된 업체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미국 임상실험협회에서 요 FDA의 규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제기가 돼가지고 법원에 계속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쉐보론 원칙이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제 요 규칙이 아마 무용화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대로 미국 법원에서는 요 FDA에서 만든 규제는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상의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FDA는 규제 권한이 없다 해가지고 규칙을 무용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FDA 규제에 대해서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쉐보론 원칙 파기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봤고요. 그 다음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예. 지재권이 아니고 저기 공공보험급여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공보험급여 제도는 크게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변호사님들 계셔서 아마 이거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인 자, 65세 미만이나 일정한 장애 조건을 가진 자, 연령을 불문하고 말기 신장질환이나 류계력병 환자 등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제도입니다.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그 의료보험 프로그램인데요. 연방 정부가 관할하고 주 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공공보험 제도와 관련돼서는 미국의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그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 서비스를 관장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이걸 CMS라고 약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건복지부하고 CMS가 이런 보험의 보상 한도나 보험 항목, 그다음 보험 서비스, 그다음 보험료 산정 등과 관련해서 이거를 행정입법이나 지침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쉐보론 원칙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버리면은 이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대형 병원 등에서 이런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요거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CMS,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디케이하고 메디케이드 센터, 그게 CMS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CMS에서 그 메디케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아주 고가인 처방약들의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협상권을 부여해 놨습니다. 근데 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나 협상 절차, 그 다음에 약가의 상한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를 행정입법하고 지침에 이렇게
의해서 뒷받침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앞으로 뭐 제약사들이라든지 대형 병원들에서 번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뭐 얀센 등을 비롯해서 하여튼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약가 산정 조항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의 하급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해가지고 심리 중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약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어서 기추가 주목되는데, 이 와중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의 약가를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화이자라든지 머크라든지 릴리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요 백악관하고 가격 협상을 딜을 했다는 이런 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공공보험급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봤고요. 예, 그 다음은 지적재산권 분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 관할하는 행정청은 특허상표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관심 있게 보는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특허상표청과 관련해서 특허와 관련된 실체 법률의 연방기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 미국 법원이 존중을 안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연방의회가 특허상표청에 이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허에 관한 절차 법률에 대한 해석은 쉐브론 원칙 때문에 존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쉐브론 원칙이 파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절차 법률 해석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상표청이 시행하고 있는 절차적인 요건들, 특히 요 특허 상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허 무효 심판 중에 당사자에게 특허 무효 심판과 관련된 절차와 관련돼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ITC 쪽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바이오 업체나 제약 업체가 요 수출하면은 미국에 수입될 때 요 수입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쉐브론 판결이 파기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국제무역위원회, 그냥 ITC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특허 분쟁에서 굉장히 좀 인기 있는 분쟁 해결 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이 법원보다도 사건을 훨씬 더 빨리 처리해 주거든요. 그리고 아주 유효적절한 구제 수단을 발령해 줍니다. 예. 참고로 미국의 그 연방 관련된 특허 분쟁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ITC는 IP 분쟁과 관련된 관할권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미국 관세법 337조를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이 관세법 337조에 따르면 IP 분쟁에 대해서 관할권이 이만큼 있다고 자기들이 해석해버리거든요. 근데 쉐브론 원칙 때문에 이전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이걸 존중해 줬습니다. 근데 쉐브론 원칙이 파기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ITC의 IP 분쟁 관할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예. 근데 실제로 요게 지금 관할 범위에 대해서 실제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우리 양혜원 변호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특허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수입 시점에는 특허 침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수입 후에 어떤 추가 기능이 더해진다든지 추가 단계가 취해지는 바람에 특허가 침해됐을 때, 이런 특허 침해 물품에 대해서도 국제무역위원회가 관할권이 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밑에 보면 슈프리마, 뭐
vs ITC라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슈프리마가 우리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이게 2015년 케이스인데요. 슈프리마라고 하는 이 한국 기업이 지문 스캐너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미국의 멘텔릭스라는 회사에 수출합니다. 근데 수출을 하면서 요 지문 스캐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멘텔릭스가 요 키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문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거를 깔아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또 다른 기업이었던 크로스매치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로스매치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슈프리마 제품은 미국에 그러니까 처음에 수출할 때는 이렇게 특허를 침해 안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까는 바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허가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쟁점이 돼 가지고 크로스매치가 슈프리마를 ITC에 제소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 후에, 그러니까 수입 시점에서는 특허 침해를 안 하는데 수입 후에 어떤 기능을 부과하는 바람에 특허가 침해되면 ITC가 그런 특허 분쟁에도 관할권이 있는가,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ITC는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방항소법원까지 가거든요. 그 연방항소법원은 쉐보론 원칙 때문에 존중해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후에 다시 쉐보론 원칙이 파기가 되고 나서 이게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됩니다. 구글이 이 중국에서 제조한 이렇게 그 스마트 스피커 제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미국 기업인 소노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 소노스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업이 또 ITC에 제소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입 시점에서는 특허가 침해가 안 됐는데 수입 이후에 특허가 침해됐으니까 ITC가 규제를 해달라는 쟁송이었거든요. ITC는 이전 선례대로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항소법원에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쉐보론 원칙이 있어가지고 연방항소법원도 ITC에서 규제한 대로 존중해줬거든요. 근데 쉐보론 원칙이 파기된 이후에 구글이 다시 연방항소법원에 한 번 더 그 결정에 대해서 재고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항소법원은 그러면 우리가 요 수입 후에 특허가 침해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한 ITC 결정이 이제는 타당한가 재심을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여전히 쉐보론 원칙이 파기된 이후에도 관련 법률들을 해석해 보면은 이 권한은 ITC에 있는 것 같다 해서 결국은 ITC의 권한을 인정은 해줬습니다. 하여튼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ITC에 어떤 관할권이 있는지 특허 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쉐보론 원칙 때문에. 왜냐하면 연방법원이 이제는 관할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요 지재권 부분 파급표 마치고 간략하게 그다음 국가 계약에 미치는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 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와 체결하는 물품 매매 계약이라든지 R&D 협력 계약이라든지 연구 지원 계약 등에는 행정입법에 의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왜 국가계약 보면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쉐보론 원칙이 파기된 이후에는 선결쟁점인 행정입법을 다투면서 계약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까지 파급표에 대해서 쭉 정리해 드렸고요. 물론 제가 한 거는 굉장히 좀 대표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걸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결국 쉐보론 원칙이 있다가 쉐보론 원칙이 파기가 되면 연방행정기관의 규제에 대해서 이제는 존중해 주다가 지금은 이제 법원이 개입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소송을 더 증가시키게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쉐보론 원칙 파기한 게 4월 달이었거든, 작년에. 근데 7월 달에 또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진짜 확대시키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연방행정기관의 규제에 대한 소송은 규제 발령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치매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간 재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소기간의 기산점을 엄청나게 더 뒤로 당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발령이 된 행정규제에 대해서도 다투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쉐브론 원칙하고 파기된 그 연방대법원 판결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재소기간 엄청나게 늘린 연방대법원 판결을 결합해가지고 앞으로 연방행정기관의 규제정책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